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카무라 히로시입니다. 28살이고 도쿄대학교 언어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특히 동아시아 문자 체계의 우수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일본 문자 체계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표기 시스템이라고 확신했었습니다. 한자의 표의성과 히라가나의 표음성, 그리고 가타카나의 외래어 표기 기능이 조화롭게 결합된 일본어. 문자야말로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한국의 한글에 대해서는 상당히 단순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저 소리를 표기하는 단순한 표음 문자 정도로 여겼습니다. 중국 한자 문화권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문자를 만든 것은 인정하지만 일본어처럼 복합적이고 섬세한 표현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죠. 그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모든 것은 지난달 제 지도 교수인 사토 다케시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박사 논문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러 갔었습니다. 제 연구 주제는 일본어 문자 체계의 학습 효율성 분석이었어요. 외국인들이 일본어를 배울 때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갑자기 흥미로운 제안을 하셨어요. 유엔 언어 다양성 위원회에서 주최하는 국제 심포지엄에 일본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해보지 않겠냐는 거였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문맹률 증가와 학습장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문자 교육법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하셨어요. 각국의 언어학자들이 모여 효율적인 문자 체계와 교수법에 대해 논의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일본 문자 체계의 우수성을 발표할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한자와 가나 문자의 조화로운 결합이 어떻게 인간의 뇌 활동을 활성화시키는지, 그리고 이것이 학습 효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발표하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준비 과정에서 충격적인 자료들을 접하게 되었어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7억 7천만 명이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통계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복잡한 문자 체계가 이런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연구 결과들이었어요. 특히 일본 내 상황도 심각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의 일본어 학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고, 심지어 일본인 아이들 중에서도 한자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데이터를 발견했어요.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어 입력의 비효율성이 국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였습니다. 한자 변환 과정으로 인한 시간 지연, 오타율 증가 등이 업무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런 문제들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고 일본어의 본질적 우수성에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준비를 위해 각국의 문자 체계를 비교 분석하던 중 우연히 한국의 한글에 대한 상세한 연구 자료를 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참고용으로 훑어보려고 했는데 읽어볼수록 이상했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구조적 특징을 설명한 자료들이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단순한 표음 문자가 아니라 음성학적 원리에 바탕을 둔 과학적 문자 체계라는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특히 자음의 모양이 발음 기관의 형태를 본떴다는 내용과 모음이 천지인 사상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다는 설명을 보고는 솔직히 당황했어요. 이런 과학적 설계 원리가 정말 500년 전에 가능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체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결국 단순한 표음 문자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이에요. 일본어처럼 한자와 가나가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내는 풍부한 표현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뉴욕으로 출발하는 날까지도 저는 일본 문자 체계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포부에 가득 차 있었어요. 한글이고 뭐고 결국 진짜 실력은 현장에서 드러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나리타 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다짐했어요.
이번 기회에 일본 문자의 진정한 가치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겠다고 말이에요. 뉴욕 유엔 본부에 도착한 순간 저는 이 회의의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계 60여 개국에서 온 언어학자, 교육학자, 정책 담당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개회식에서 안토니오 구테레스 사무총장이 직접 인사말을 하며 이번 심포지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문맹률이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고 특히 선진국 내 이민자 공동체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첫째 날 각국 대표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프랑스 대표는 충격적인 통계를 발표했어요. 파리 근교 이민자 밀집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30%가 15살이 되어도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복잡한 프랑스어 철자법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어요. 독일에서 온 밀러 박사는 더욱 구체적인 사례를 들려주었습니다. 터키계 독일인 3세들이 독일어와 터키어 모두에서 문해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두 언어 모두 문자 체계가 복잡해서 학습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핀란드 대표의 발표였어요. 교육 선진국으로 유명한 핀란드에서조차 난독증 진단을 받는 아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구 결과 복잡한 문자 체계가 학습 장애를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했어요. 케냐에서 온 음에시 박사는 아프리카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성인 문맹 퇴치 프로그램에서 라틴 문자로 현지어를 표기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요. 아프리카 언어의 복잡한 성조와 음소를 라틴 문자로 정확히 표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브라질 대표는 아마존 원주민 언어 보존 프로젝트의 어려움을 토로했어요. 포르투갈어 문자로는 원주민 언어의 고유한 소리를 제대로 표기할 수 없어서 젊은 세대가 조상의 언어를 잃어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들려주었습니다. 이런 발표들을 들으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문자 체계의 복잡성을 장점으로 여겼는데 오히려 그것이 학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일본의 상황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도쿄 교육대학에서 온 다나카 교수가 발표한 내용이었는데 일본 내 외국인 아동의 일본어 학습 포기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통계였어요. 한자와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모두 익혀야 하는 부담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중도에 포기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인 아동들 사이에서도 한자 학습 스트레스로 인한 학습 부진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디지털 시대의 변화였습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문자 입력 방식의 효율성이 언어 사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어요. 영국에서 온 스미스 교수는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같은 내용의 글을 여러 언어로 입력할 때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 문자 체계의 복잡성에 따라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이었어요. 오후 세션에서는 각국의 교육 현장 사례들이 더욱 구체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다양한 언어 배경을 가진 이민자 자녀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복잡한 철자법이라고 했어요. 캐나다에서는 원주민 언어 보존을 위해 새로운 문자 개발까지 시도하고 있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기존의 라틴 문자로는 원주민 언어의 특성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어요. 이날 하루 종일 각국의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심각하게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일본 문자 체계의 장점이라고 여겼던 복잡성과 다층성이 어쩌면 학습자들에게는 극복하기 어려운 장벽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둘째 날 오후, 드디어 제가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이 왔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발표 시간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내심 한글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발표자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의 김민준 교수였어요.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한글의 창제 배경부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쉬운 문자를 만들고자 했다는 저도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별로 새로울 것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김 교수가 한글의 과학적 구조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등의 자음이 실제 발음할 때의 혀와 입술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놀랐어요. 이런 체계적인 설계 원리가 정말 500여 년 전에 가능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모음 체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아, 어, 오, 우, 이 등의 모음이 천지인 사상을 바탕으로 하되 실제로는 혀의 위치와 입의 모양에 따라 과학적으로 배치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김 교수는 현대 음성학의 모음 사각도를 제시하며 한글 모음의 배치가 이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현대 과학이 발달한 후에야 밝혀진 음성학적 원리를 이미 500여 년 전에 적용한 것이라는 설명이었어요. 회의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당황스러웠어요. 지금까지 한글을 단순한 표현 문자로만 생각했는데 이런 정교한 과학적 설계가 바탕이 되어 있었다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김 교수가 한글의 학습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내 다문화 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한글을 먼저 익힌 아이들이 영어나 중국어를 배울 때도 더 빠른 학습 속도를 보인다는 결과였습니다.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언어 학습 능력 자체를 향상시킨다는 가설이 제시되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해외 사례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이 자신들의 언어를 한글로 표기하기 시작한 후 문맹률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보고였어요. 기존의 라틴 문자로는 표현하기 어려웠던 찌아찌아어의 미묘한 음성 차이를 한글로는 정확히 표기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데이터들을 제시했어요. 한글을 배운 외국인들의 평균 학습 기간이 다른 문자 체계에 비해 현저히 짧다는 통계, 한글 기반문의 교육을 받은 학습자들의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이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 등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일본인 학습자들에 대한 사례였어요. 도쿄 소재 한 대학에서 진행한 실험에서 난독증이 있는 일본인 학생들이 한글을 통해 읽기 능력이 향상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는 보고였습니다. 일본어의 복잡한 문자 체계 때문에 읽기에 어려움을 겪던 학생들이 한글의 규칙적 구조를 익힌 후 일본어 읽기 능력까지 개선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당황했습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대에서 한글의 장점을 설명했어요. 한글의 조합형 구조가 컴퓨터 입력과 정보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같은 내용을 입력할 때 한글이 다른 문자들보다 평균 30% 빠르다는 실험 결과도 제시되었어요.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은 완전히 술렁였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앞다투어 질문을 쏟아냈어요. 프랑스 대표는 한글의 학습법을 자국의 이민자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했고, 독일 대표는 한글 기반 언어 치료법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핀란드 대표의 반응이었어요. 교육 선진국으로 자부하는 핀란드에서 한글 교육법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말한 거예요. 저는 좌석에 앉아 있으면서도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한글에 대한 모든 편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과연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확신이 옳았을까? 일본 문자 체계의 우수성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제가 발표할 차례였어요. 준비해온 자료를 다시 점검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드디어 제 발표 순서가 왔습니다. 사실 전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한글에 대한 충격적인 발표를 들은 후 제가 준비한 일본 문자 체계의 우수성에 대한 내용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일본 문자의 독특함과 표현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자와 히라가나, 가타카나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섬세한 뉘앙스는 분명 다른 언어에서는 찾기 어려운 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 발표를 시작하면서 저는 일본 문자의 역사부터 설명했습니다. 중국에서 전해진 한자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가나 문자를 개발한 과정, 그리고 세 가지 문자 체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풍부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같은 소리라도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느낌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미묘한 표현의 차이야말로 일본어의 진정한 매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발표 중간쯤부터 청중들의 반응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감탄이나 관심보다는 걱정스러운 표정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프랑스 대표가 먼저 손을 들었어요. 세 가지 서로 다른 문자 체계를 모두 익혀야 한다면 학습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외국인 학습자들에게는 더욱 어려울 것 같다는 우려를 표했어요. 독일 대표는 더욱 직접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일본인 아이들도 학교에서 한자를 배우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과목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느냐는 거였어요. 케냐 대표는 디지털 시대의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복잡한 문자 체계가 컴퓨터나 스마트폰 입력에 어려움을 주지 않는지, 그리고 이것이 정보 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는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저는 이런 질문들에 나름대로 답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세 문자 체계를 익히게 되고, 이는 뇌 발달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핀란드 대표의 질문에서는 답변이 막혔습니다. 실제로 일본 내에서 난독증이나 학습장애를 겪는 아동들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 방법이나 지원 체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브라질 대표는 언어 보존의 관점에서 질문했어요. 일본의 복잡한 문자 체계가 다른 언어를 표기하는 데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럴 경우 어떤 장점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이 질문 역시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일본어 문자 체계는 일본어에 특화되어 개발된 것이라 다른 언어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발표가 끝난 후 휴식 시간에 몇몇 대표들이 개별적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캐나다 대표는 일본어 학습의 어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자신도 젊을 때 일본어를 배우려고 시도했지만 한자와 가나 문자의 복잡함 때문에 중도에 포기했다는 이야기였어요. 미국 대표는 더욱 구체적인 사례를 들려주었습니다. 미국 내 일본어 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습 완주율이 다른 언어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통계를 언급하며 문자 체계의 복잡성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스웨덴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이미 언어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더 간단하고 체계적인 문자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점심시간 내내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일본 문자의 복잡성과 다층성이 오히려 세계적인 추세와는 반대 방향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넷째 날 오후 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논의의 중심에는 한글이 있었습니다. 유엔 언어 다양성 위원회 의장이 긴급 제안을 했어요. 한글 교수법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국제 파일럿 프로그램을 즉시 시작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각 대륙별로 한 개국씩
총 5개국에서 6개월간 시범 사업을 진행하자는 거였죠. 저는 좌석에 앉아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제가 일본 문자의 우수성을 알리려고 왔던 이 자리에서 오히려 한글이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프랑스는 즉시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파리 근교 이민자 밀집 지역의 초등학교 2곳에서 한글 기반 프랑스어 학습법을 시험해 보겠다고요. 아랍어와 아프리카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을지 기대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독일 대표는 더욱 적극적이었어요. 베를린의 터키계 독일인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성인 문해 교육에 한글 방식을 도입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복잡한 독일어 문법보다는 먼저 한글의 체계적 구조를 통해 언어 학습 능력을 기르겠다는 아이디어였죠. 케냐에서는 성인 문맹 퇴치 프로그램에 한글을 활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와힐리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새로운 방식을 개발해서 기존의 라틴 문자보다 더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한지 실험해 보겠다는 계획이었어요. 브라질의 제안은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아마존 지역의 원주민 부족 언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문자가 없어서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언어들을 한글로 기록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인도에서도 참여 의사를 밝혔어요. 힌디어와 영어 사이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에 한글 방식을 적용해 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어요. 한글 교육 전문가들을 각국에 파견하고 교재 개발과 교사 연수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 프로젝트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죠. 6개월 후 결과 발표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저 역시 일본 대표단의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어요. 그런데 발표되는 결과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한글 학습을 먼저 받은 이민자, 아동들의 프랑스어 읽기 능력이 기존 방식보다 40% 빨리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어요. 특히 아랍어권 아이들에게서 효과가 두드러졌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독일의 성과는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한글의 체계적 구조를 먼저 익힌 터키계. 성인들이 독일어 문법을 이해하는 속도가 현저히 빨라졌다는 결과였습니다. 언어의 규칙성을 파악하는 능력 자체가 향상되었다는 분석이었죠. 케냐에서는 전통적인 문맹 퇴치 프로그램 대비 학습 완주율이 70%나 높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한글로 스와힐리어를 배운 사람들이 나중에 영어나 다른 언어를 학습할 때도 더 빠른 진전을 보였다는 추가 보고도 있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브라질의 사례였습니다. 아마존의 한 부족에서는 젊은이들이 다시 조상의 언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한글로 기록된 부족 언어를 통해 문화 전승이 활발해졌다는 보고였습니다. 인도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한글 기반 학습을 받은 아이들이 힌디어와 영어 모두에서 향상된 성적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특히 언어 간전이 학습 효과가 뛰어났다는 분석이었죠. 한글이 정말로 이렇게 효과적인 학습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국 대표단의 김민준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김민준 교수와의 개인적인 대화는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품고 있던 의문들에 대해 정말 솔직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주셨어요.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묻자 김 교수는 의외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한글도 완벽한 문자는 아니며 각 언어와 문화에 맞는 최적의 문자 체계가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다만 학습 효율성과 표기의 정확성 면에서 한글이 갖는 장점이 분명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분의 겸손한 태도였어요.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은 갖고 있지만 다른 문자 체계를 폄하하지 않으려는 신중함이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문자 체계가 갖는 독특한 매력과 문화적 가치를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계적 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의 성공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른 나라들도
앞다투어 한글 교육 도입을 문의하기 시작했어요. 스웨덴에서는 난민 대상 언어 교육 프로그램에 한글을 활용하고 싶다는 요청이 왔습니다. 아랍어, 페르시아어, 소말리어 등 다양한 언어, 배경을 가진 난민들이 스웨덴어를 빨리 익힐 수 있도록 한글의 체계성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제안을 해왔습니다. 로마 시내 초등학교에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특별 교육 과정에 한글을 도입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중국어, 아랍어, 루마니아어 등을 모국어로 하는 아이들이 이탈리아어를 더 쉽게 배울 수 있을 거라는 기대였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영국의 반응이었어요. 런던 시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한글 기반 언어교육법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브렉시트 이후 늘어나는 언어 다양성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안으로 한글을 주목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태국에서는 산간 지역 소수민족 언어 보존 프로젝트에 한글을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존의 태국 문자로는 표현하기 어려웠던 소수민족 언어들의 미묘한 음성 차이를 한글로 정확히 기록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었어요. 필리핀에서는 타갈로그어와 영어 이중언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글을 도입하고 싶다는 요청이 왔습니다. 복잡한 영어 철자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한글의 규칙성이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였죠. 심지어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11개 공용어를 모두 한글로 표기하는 실험적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언어 간 학습전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는 가설이었어요. 이런 전 세계적인 관심 속에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 한글이 이렇게 혁신적인 교육 도구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한 것일까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도쿄로 돌아간 후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던 외국인 대상 일본어 수업에서 한글을 활용한 교수법을 시험적으로 적용해 본 거예요. 처음에는 학생들이 의아해했어요. 일본어를 배우러 왔는데 왜 한국 글자를 가르치느냐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 학생들이 일본어 발음을 더 정확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한글의 체계적 음성 표기를 통해 일본어의 미묘한 소리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베트남 학생들도 일본어 문법 구조를 더 빨리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브라질 학생의 변화였습니다. 그 학생은 일본어 문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한글로 일본어를 표기하면서 학습에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한자와 가나 문자의 복잡함에 압도되지 않고 차근차근 일본어를 익혀갈 수 있게 된 거죠. 석 달 후 실시한 평가에서 한글을 활용한 그룹의 학습 성과가 기존 방식보다 평균 25%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발음 정확도와 문법 이해도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어요. 이 결과를 보면서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글이 정말로 효과적인 언어 학습 도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글의 효과를 직접 확인한 후 저는 일본에서 한글 교육법 확산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도쿄대학교에서 한글 기반 언어 교육 연구센터를 설립했고 일본 내 여러 대학과 교육기관에서 한글 교수법 도입을 위한 자문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제가 발표한 연구 논문들이 국제 학술지에 잇따라 게재되면서 언어학계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중에 파리 UNESCO 본부에서 특별한 연락이 왔어요. 한글의 세계 공통 보조문자 시스템 지정에 관한 최종 심의가 열리는데 일본 측 전문가로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줄은 몰랐어요.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한글 교육 프로그램이 확산되면서 UNESCO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할 필요성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파리에 도착했을 때 회의장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193개 회원국 대표들이 모두 참석한 전체 회의였어요.
의제는 단 하나, 한글을 UNESCO 공인 세계 공통 보조 문자 시스템으로 지정할 것인가였습니다. 각국 대표들의 발언이 시작되었어요. 지난 1년간 한글 교육을 도입한 나라들의 성과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먼저 발언했어요. 파리 근교 이민자 지역에서 한글 기반 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수학과 과학 과목에서도 성적이 올랐는데 이는 언어 학습 능력 향상이 다른 영역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었어요. 독일 대표는 더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베를린의 터키계 성인 문해 프로그램에서 한글을 도입한 후 학습 완주율이 85%까지 상승했다는 결과였어요. 기존 프로그램의 완주율이 50% 정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케냐 대표의 발언은 특히 감동적이었어요. 한글로 스와힐리어를 배운 농촌 지역 주민들이 이제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자 해득 능력이 향상되면서 디지털 격차도 크게 줄어들었다는 보고였어요. 브라질 대표는 아마존 원주민 언어 보존 프로젝트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글로 기록된 부족 언어 사전이 이미 12권이나 완성되었고 젊은 세대들이 다시 조상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인도 대표도 놀라운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힌디어와 영어 이중 언어 교육에 한글을 도입한 후 아이들의 언어 습득 속도가 현저히 빨라졌다고 했어요. 특히 언어 간 전이 학습 효과가 뛰어나서 제3언어 학습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보고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저도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일본인으로서 한글의 가치를 증언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문자의 우수성을 믿고 한글을 무시했었지만 직접 경험해본 결과 한글의 과학적 설계와 교육적 효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요. 특히 일본에서 진행한 실험 결과를 상세히 발표했어요. 한글을 활용한 일본어 교육이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일본 사회의 다문화 통합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인류의 소통과 학습을 혁신하는 도구라고요. 언어의 벽을 낮추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글의 가치는 국경을 초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 발언이 끝나자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일본인이 한글의 우수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에 대한 놀라움과 감동이 섞인 반응이었습니다. 드디어 표결 시간이 왔습니다. 193개 회원국 중 189개국이 찬성표를 던졌어요. 반대는 단 2개국, 기권이 2개국이었습니다. 의장이 결과를 발표하는 순간 회의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글이 공식적으로 UNESCO 인정 세계 공통 보조 문자 시스템으로 지정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한글을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한글의 세계적 인정을 함께 기뻐하고 있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UNESCO 결정 이후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뉴욕에 새로 설립된 UN 글로벌 한글 연구소의 초대 부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인 김민준 교수가 소장을 맡으시고 일본인인 제가 부소장을 맡게 된 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연구소에는 이미 30개국 출신의 언어학자, 교육학자, IT 전문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명확해요. 한글을 통해 세계의 문맹을 퇴치하고 언어 학습의 벽을 낮추며 인류의 소통을 혁신하는 것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일본 문자의 우수성만을 믿고 있던 제가 지금은 한글의 세계적 확산을 위해 일하고 있다니 인생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어요. 현재 전 세계 50개국에서 한글 기반 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글을 통해 자신의 모국어나 외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성과는 아프리카에서 나타났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하우사어, 요루바어, 이그보어 등 주요 부족 언어들을 모두 한글로 표기하는 통합 교육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그 결과 부족 간 언어 갈등이 현저히 줄어들고 교육 기회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유럽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스위스에서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만시어 등 4개 공용어를 모두 한글로 표기하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언어 간 학습전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목표예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중동 지역의 변화입니다. 아랍어권 국가들에서 한글을 활용한 아랍어 교육이 확산되면서 문맹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요. 특히 여성들의 문해률 향상이 두드러져서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은 일본에서의 변화입니다. 제가 주도한 한글 교육법이 일본 전국 100여 개 대학에서 채택되었어요. 외국인 유학생들의 일본어 학습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고, 일본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도 높아졌습니다. 연구소에서는 현재 차세대 한글 교육 시스템 개발에 몰두하고 있어요. AI와 VR 기술을 활용해서 더욱 효과적이고 재미있는 한글 학습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게임을 하듯 즐겁게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말이에요. 또한 한글의 디지털 표준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떤 기기에서든 한글이 완벽하게 표시되고 입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예요. 이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주요 IT 기업들이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한글 교사 인증 시스템도 구축했어요. 전 세계 어디서든 일정한 수준의 한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현재까지 5,000명이 넘는 교사들이 인증을 받았고 매월 수백 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가장 뿌듯한 것은 각국에서 보내오는 감사 인사들입니다. 한글 덕분에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는 편지들, 자녀의 학습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부모들의 증언, 언어 보존에 성공했다는 소수민족들의 소식 등이 매일같이 도착해요. 지난주에는 특별한 손님이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브라질 아마존의 원주민 부족장이었어요. 그분은 한글로 기록된 부족의 창세 신화를 들고 와서 보여주시며 한글이 자신들의 문화를 구해주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많은 감정이 들었어요. 500여 년 전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위해 한글을 만드신 그 정신이 지금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복잡한 문자 체계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잃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어의 벽 때문에 소통하지 못하는 경우도 여전히 많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한글이 가진 과학적 우수성과 교육적 효과가 결국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글을 배우고 자유롭게 소통하며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라고 믿어요. 매일 저녁 맨해튼의 연구소 창가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한글은 이제 한국만의 문자가 아니에요. 전 인류의 소통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언어는 소통의 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한글이 그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동 담담 또 만나요.